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설성농업인상담소의 이재만입니다. 참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성으로 올해 발령이 나서 간 이후로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년 10년 동안 항상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근황도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낯설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복숭아 분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농사가 작년보다는 더 좋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그런 또 어떠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좀 유명한 그 농업인들,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복숭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요. 그 대신에 뭐 재배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어떤 또 이런 비대면으로서 재배기술 교육 강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복숭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나누어서 2020년 복숭아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천도 계열의 신품종, 우리 지역에는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새롭게 신품종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복숭아 동향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우리 국내의 과일 재배 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에 연평균 매일 과일 과수 재배 면적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의 6대 과수인 사과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이런 그 주요 6대 과수는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에 기타 과일인 자두, 매실, 블루베리 등 같은 그런 과일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복숭아의 재배 면적 및 생산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6대 과수들은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에 복숭아는 2009년도에는 13,000헥타르였던 것이 10년 뒤인 2019년에는 21,200헥타르로 그 면적이 복숭아는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재배 기술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량 역시 19년도에는 25.6만 톤 정도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서 과잉 생산이 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내의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의 특징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역시 여름하면은 최고의 과일인 복숭아였던 것이 지금은 구입 가능한 신선 과일의 종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과일 품종이 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건강 기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은 당도가 달콤한 그런 과일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먹기 편한 과종, 그러니까 천도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많이 뉴스나 매스컴에서 들어봤겠지만 이제 샤인머스카트라는 이런 포도가 먹기에도 편하고 당도도 높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성비 역시도 가정 소비용으로는 중소가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첨가법인의 내부 자료, 작년도에 2020년도 자료를 좀 활용해 보면 신비라는 품종은 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도에서 이제 천도 계열 털이 없는 무모종 복숭아로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린왕도는 역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나 그린왕도의 이 품종들이 복숭아의 첫 출하될 때 나오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다소 소비자들이 찾는, 구매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신비나 그린왕도는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의 선호가 높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복숭아 가격 대비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 역시 기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도 기상을 먼저 온도부터 살펴보면 평균 온도가 평년 11.6도였는데 작년은 12월을 제외하고 13.7도로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고 온도 역시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비가 오는 강우 일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고온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에는 37.3도씨라고 상당한 고온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꾸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이천 지역은 2010년, 13년도 한파로 인해서 동해 피해가 컸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13.1도로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강수량입니다.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강수량입니다. 7월, 8월 복숭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그런 시기에 무려 생육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육기 4월에서 10월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817mm 정도였는데 작년도 2020년도에는 그보다 600mm가 많은 1471mm 정도가 내려서 복숭아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수랑 가장 연결되는 부분이 일조입니다. 예.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그 햇볕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7, 8월 달에 보면은 그 일조 시간 일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일조 시간이 적은 해는 당연히 어떤 게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예, 당연히 당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소 시험포에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숭아 품종별 과실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와 20년도에 당도만을 약 50품종을 가지고 7월 처음 생산되는 것부터 만생종까지 50품종을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 전체적인 당도의 평균 당도가 13.2브릭스였는데 20년도에는 12.0브릭스로 약 1.2브릭스가 낮았고요. 강우일수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조생종 처음에 나왔을 때는 19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7월 중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10브릭스까지 당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고당도 앞에 보셨듯이 소비 트렌드의 특징에 당도를 선호하는데 이렇게 복숭아 당도가 낮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구매율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일조 시간이 적음으로 인해서 당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보시면 연구 결과에 따라 보면 과실 중에 질소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당도는 떨어지는 경향성, 그리고 과실 중에 질소 함량이 높아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면 과육의 경도도 낮아지는, 그래서 물러지는 복숭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천은 아직 화학 비료를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비 조절, 가을철 지금 퇴비를 주실 때 너무 과도한 퇴비를 주지 않는 게 앞으로의 고당도 복숭아를 생산하는 데 가장 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2010 복숭아 생산량에 대해서 19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20년도의 물량은 19년 대비 약 25.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출하 단가는 약 16% 상승을 했지만 농가별의 많은 강우로 인해서 낙과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소득 증대에는 큰 증대보다는 감소가 더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전체적인 그냥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하량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병해충, 그 다음에 어떠한 재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면 문제점으로 딱 떠올랐던 게, 제가 설성에 딱 갔을 때 좀 했던 게 이제 냉해 피해 조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4월 달에 저온 피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하충으로는 이제 흰가루병이 상당히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진딧물류, 깍지벌레류도 많았죠. 그 다음엔 아까 기상현황에서도 봤듯이 7월, 8월 달에 약 53일 정도의 강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침수 피해도 많았습니다. 복숭아에서는 특히 낙과 피해가 많아서 수확량이 상당히 감소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생종을 수확하는 8월 말로 접어들면서 또 3번의
그 태풍이 일주일 사이로 계속 올라오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이런 병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종별 생육 단계에 따른 저온 피해 발생 온도를 살펴보면 이제 복숭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 2월 달, 3월 달까지 휴면기에는 뭐 적어도 마이너스 10도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어서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4월 달 꽃 피는 시기에는 마이너스 1.1도만 떨어져도 복숭아의 꽃에 저온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 날, 6일 날 온도를 살펴보니까 4월 5일에 최저 마이너스 3.3도, 4월 6일에 최저 마이너스 2.9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서 피해가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의 상태, 그러니까 생육 단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제 4월 3일 그리고 저온이 발생한 4월 6일에는 꽃잎이 약간 분홍빛이 밀려 나오는 그런 분홍 초기의 단계였고요. 그다음에 배의 경우에는 4월 3일은 전엽기 이제 이게 화총엽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복숭아한테는 좀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산량에는 미칠 정도로의 그런 저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배 같은 경우에는 각 뭐 농가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설성, 장우원 이런 남부 지역의 그런 배과수원들에서는 거의 100%의 저온 피해가 나는 과원도 있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 정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러니까 배 농가분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 이런 저온 피해를 이제 방지하는 대책으로 이제 뭐 복숭아 교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연소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글자 그대로 뭐 왕겨라든지 톱밥 이런 것들을 저온이 내릴 걸 예상해서 그 전에 불을 피워서 과원 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작업이 좀 번거롭죠. 새벽에 나가서 불을 지펴야 되고 그런 자재들을 준비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또한 이제 화재의 우려 등 그리고 또 요새 가장 또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풍법과 살수법이 있습니다. 송풍법과 살수법은 이제 초기에 이제 설치하는 그런 투자 자본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들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 과수원이 조금 빈번하게 저온 피해를 받는다 하면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풍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수원 내에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상 10m의 따뜻한 공기를 지상 1m 정도로 바람을 불어서 따뜻한 공기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과수원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살수법에는 수간 하부살수와 수간 상부살수가 있습니다. 수간 하부살수법은 서리가 내리기 전날에 그 지표면에 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 물이 태양열에 의해 물이 데워져서 밤에 과수원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간 상부의 그 이제 살수법에 있어서는 이제 스프링쿨러나 이제 포고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수간 상부의 살수함으로 인해서 이 물이 얼면서 그 안에 있는 꽃눈을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또한 어는 동안에 방출되는 열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법에 있어서 그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저온 피해 방지 새 연소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먼저 이런 금속 용기 내에 메탄올 젤이라든지 목탄, 액체, 파라핀 등을 넣어서 불에 태움으로 인해서 약 5시간 반 정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환경 친화적 연소 기술로서 매연 발생량을 4분의 1로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떻게 또한 저온이 올지,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저온, 동해 한파에 좀 주의를 많이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과수원에 이제 저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발생됐던 게 이제 흰가루병입니다.
뭐 다들 흰가루병은 뭐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실에 백색의 작은 반점이나 흰색의 대형 병반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 흰가루병은 지금 발생 생태에 관한 연구가 아직 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과수원을 돌아다녀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흰가루병은 낙하 후 2에서 3주 동안 집중 감염이 되기 때문에 낙하 후에 방제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진흥청 이제 약 지침서를 찾아보니까 현재 등록 약재로는 이제 맘모스, 캐즈나무, 골타임 등이 지금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흰가루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흰가루병은 이제 그 찔레꽃이나 장미 넝쿨이 이제 월동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과수원 주변부에 찔레꽃이 있거나 뭐 이런 장미 넝쿨, 월동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있다면 좀 제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약재 방제할 때 그쪽까지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요 찔레꽃이나 장미 넝쿨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꽃이 피고 나서 그 병원균들이 과원 내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그 흰가루병의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찔레꽃이나 이런 거에도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흰가루병의 방제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찔레꽃 필 무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기억이 납니다. 먼저 이제 흰가루병의 이제 그 각 특징별 이제 피해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아직 육아기 때 흰색 반점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파리에도 무슨 흰 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그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성숙을 했을 때 이제 성숙기의 과실을 살펴보면 이렇게 얼룩무늬도 생기고요. 또한 요 흰가루병에 감염된 부위는 세포 증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갑자기 물이 흡수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열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코르크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냉해로도 좀 오인할 수 있는 그런 피해 과실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농가분들께서 가장 또 어려워했던 것들이 이제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복숭아에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복숭아 혹 진딧물과 이제 가루 진딧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3세대 정도 발생하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주 기준은 이제 복숭아, 자두, 매실 같은 핵과류이고요. 요 중간 기주들이 무, 배추,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의 생활사를 좀 살펴보면 3, 4월경에 부화가 돼서 이제 꽃봉오리, 복숭아의 꽃봉오리나 겨울눈에 기생을 하면서 흡즙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잎이 전개되는 시기에 잎 뒷면에 가서 흡즙을 하기 때문에 잎이 전개가 돼서 빠르게 생육 단계가 복숭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잎이 뒤틀려 말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5월과 6월경쯤 되면 아까 말했듯이 중간기주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7월 말경에는 그래서 복숭아에서는 복숭아 혹 진딧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10월 중순엔 이렇게 중간기주로 갔던 그런 복숭아 혹 진딧물들이 이제 암컷, 산란성 암컷들이 복숭아로 이동해서 겨울눈에 또 부근에 틈에 이제 산란을 함으로써 또 다시 그 다음에 3, 4월경에 또 부화를 해서 계속 반복적인 생활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월동알 밀도가 높을 때, 너무 높을 때는 이제 기계 유제를 살포를 함으로써 방제하는 것이 첫 번째 방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런 진딧물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 초기에 1차 밀도가 높아지기 전에 조금 보인다 싶을 때 빨리 방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주된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살균, 그러니까 균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방제를 해서 예방적인 방제를 하시고요. 이런 진딧물이나 이런 해충류들은 계속 예찰을 통해서 얘네들의 밀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방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루진딧물입니다. 가루진딧물도 마찬가지로 주 기주가 복숭아, 자두, 핵과류에 속하고요. 얘네들의 중간 기주는 이제 갈대나 벽과식물입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봄에 부화하여서 눈에 모여 흡즙하다가 5월에 새잎 뒷면에 기생을 하는, 그래서 흡즙을 하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이제 최성기가 5월 하순에서 6월경으로서 이제 아까 앞에 그 설명드렸던 복숭아 혹 진딧물보다는 약 한 달 정도 좀 늦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6, 7월경에는 이제 중간 기준으로 이동을 했다가요. 똑같이 혹진물과 마찬가지로 10월경에 요 복숭아 나무로 날라 들어와서 여기에 산란을 하고 월동을 하는, 그리고 또 5월 이렇게 최성기 봄에 부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복숭아 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해충이 되겠습니다. 예, 방제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복숭아 혹진들문과 마찬가지로 초기 1차 발생을 할 때 빠르게 방제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사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꽃 상태를 보면은 이제 작년으로 따져서 볼 때는 약 이제 냉해 피해가 왔을 때 4월 5일, 6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눈이 약간 삐져나오는 요 시기에 벌써 이렇게 혹진진물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류들에 있어서는 이제 방제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처음 발생을 하는지 언제 번식을 하는지 많은 예차, 그러니까 다른 정례 작업이라든지 적화 작업이라든지 적과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해충들이 발생을 하고 있냐를 예차를 통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과수원에 가보면 아직도 하얀 가루가 날리는 그런 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뽕나무 깍지벌레입니다. 복숭아에서 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제 뽕나무 깍지벌레입니다. 얘네들의 이제 발생 생태를 살펴보면 한 연 3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아까 성숙한 암컷으로 복숭아 가지에서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복숭아나 자두, 매실 얘도 똑같이 핵과류 많은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동선충은 이제 4월, 5월경에 알을 낳고 요것이 부화를 통해서 이제 약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가장 많이 보일 때가 딱 언제냐면 1회 성충, 2회 성충, 3회 성충이 나타나는 시기는 6월 하순, 8월 중순, 10월 상순경에 발생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 깍지벌레의 방제 적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뽕나무 깍지벌레가 많다면 이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계유제, 너무 심하다 싶으면 기계유제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 월동 방제 방법이 있고요. 네, 생육 단계에서의 방제 방법을 보면 성충일 때 약제 방제를 통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얘네들은 성충이 자꾸 되어가면 깍지를 입기 때문에 약제를 살포를 해도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충일 때 아까 5월 상순, 7월 상순, 8월 중하순 이렇게 3번 약충일 시기에 초기의 밀도를 빨리 예차를 통해서 초기 1차 밀도를 낮추는, 그때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이제 개발한 적산온도 예찰 모형, 이제 가루깍지벌레에 대해서 예찰한 그런 모형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좀 더 많이 찾아서 우리 이제 익현시 농업기술센터나 이제 농협에서도 많은 이제 예찰 정보들이 나가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병이나 해충에 대한 예찰 정보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문자 서비스를 더욱 자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부화 초기 1세대 때 바로 방제를 하는 것이 방제가가 1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요때 방제가 처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다른 요 시기가 이제 뭐 적과를 한다든지 뭐 적화를 한다든지 해서 또 이제 가장 바쁜 시기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업을 하면서도 자꾸 예찰을 통해서 앞으로 과다 발생이 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제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제 경북 김천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1세대 약충이 약 4월 28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약 14일 정도 연속적으로 부화를 하는데 5월 상순에 가장 많은 부화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나 따라서 요 시기에 5월 초부터 약 2, 3회에 3, 4일 간격 이렇게 간격을 좀 두고 2, 3회의 철저한 약제 방제를 통해서 첫 1세대 약충 시기에 방제를 하는 것이 뽕나무 깍지벌레의 1년 우리 복숭아 생육기간 동안의 그 밀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기상에서도 봤듯이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7월, 8월 달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많은 강우였습니다. 이렇게 복숭아가 제가 1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잠겼던 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여린 나무가 거의 반 이상이 잠겨서 다 황화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또한 이런 과수원의 이제 배수 관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계속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과원들이 많아서 그때 바로 이렇게 이제 뿌리 생육이 불량해지다 보니까 낙과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수확량이 상당히 줄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냥 침관수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제 식물체의 일부가 젖거나 물에 잠겨서 입는 피해를 이제 침수라고 하는 거고요. 관수라는 것은 아까 그 어린 나무들처럼 아예 식물체 전체가 물 속에 잠겨서 발생하는, 예, 그런 피해를 이제 관수 피해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이런 용어도 자꾸 들어봐야지, 아, 무슨 피해, 이런 용어도 자꾸 들어보고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침수 피해의 발생 요인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그런 손상보다는 산소 부족에 의해서 뿌리 신장이 억제되고 양수분의 수분 흡수에 장애를 입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침수 피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양 내에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이제 흙도 있고 이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비가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 공기층, 그러니까 뿌리도 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를 받아들여서 호흡이 이루어져야 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산소 부족 현상에 의해서 이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토양 내의 산소 농도와 과수 생육과의 관계에 대한 그 표를 좀 보면요. 다른 과수에 비해서 복숭아가 산소 요구량이 그러니까 정상 생육이나 뭐 이런 고사했을 때 산소 요구량이 상당히 높은 과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어떠한 것보다 물 배수가 잘 돼야 된다. 예, 항상 그런 말씀은 어디에 가서 어느 교육에서도 무조건 그 말은 꼭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땅에는 그 웬만하면 복숭아 식재를 하지 않는 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침수 피해를 겪다 보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이런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과원을 좀 식재를 피하시고, 복숭아 나무를 그래도 심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뒤에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공간을 묻는다든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침수 피해의 이제 간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복숭아 대목의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흔히 우리가 지금 농원이나 이런 데서 묘목을 사왔을 때 거기에 이제 사용된 대목이 대부분 이제 중국산 대목, 야생 대목, 국내산 야생 대목, 쭈꾸바 대목이 아마 많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대목들은 이제 습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침수 피해나 이런 게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제 복숭아 대목 PR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근두암종병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났지만, 요 관계자의 박사님들과 좀 얘기를 해봤을 땐 그래도 내습에는 중강 정도로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품종이 어떤 거네 하고 그것만 구입하지 마시고 대목도 한번 고려해보는, 예, 그런 대목도 이제 어떤 대목을 썼는지도 좀 관심 있게, 예, 이렇게 보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각 부위별로의 이제 침수 피해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 뿌리는 잔뿌리들이 많은데, 예, 침수 피해를 받은 분들은 이런 잔뿌리들이 다 녹아내렸죠. 그래서 뿌리의 생장 감소 및 호흡 양수분의 흡수와 이동이 억제되기 때문에 억제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는 침수 뭐 5일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우리 연구소에서 좀 실험을 해본 결과 한 3일 정도 지나다 보니까 하위 옆부터 황화가 돼서 다 떨어지는, 낙엽이 지는, 그리고 좀 더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나무가 고사해버리는 그런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과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세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열과, 갑자기 수분이 흡수됨으로 인해서 초기에 이런 열과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해칼, 그 다음에는 아까 물이 빠지지 않고 뿌리의 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확전 낙과로 이어지는 이런 과실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강우 일수가 많다 보면 일조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면 또 고온 다습으로 인해서 탄저병, 잿빛무늬병 같은 그런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침수 피해 경감 대책의 뭐 사전 대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수가 불량한 그런 과원에서는 암거 배수를 꼭 유공간을 묻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한 그게 더 안 된다면은 정말 배수 대책, 물이 비가 와도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배수 대책을 꼭 하시고 과수원을 조성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강우, 비가 그치고 나서 해가 살짝 이제 뜰 때 이제 햇볕도 바람도 잘 통할 수 있게끔 이런 도장재 발생률을 좀 억제시키는, 아니면 미리미리 하계 전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사전 대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써놨는데, 첫째,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빨리 가서 물이 정체된 그런 곳은 조속히 배수를 시켜서 뿌리의 활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수세가 좀 떨어진 그런 곳에서는 요소액을 연면 살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우 이후에 이제 강우가 멈추고 나서는 탄저병이나 잿빛무늬병 등의 대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방제, 전용약제를 살포하시는 것이 사후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태풍 피해였습니다. 태풍의 이름도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밥이라는 게 8월 27일 날 우리 한반도에 상륙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 날 마이삭, 그 다음에 9월 7일 날 하이선, 이런 태풍들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는 갔습니다. 하지만 뭐 복숭아에서도 이제 이렇게 태풍에 의해서 이제 주간부가 절단되는 이런 과원도 있었고요. 또한 이때 만생종 쪽이 우리 이천 지역에서는 장원항도가 이제 수확 시기가 임박한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태풍의 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산떡이죠. 양쪽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는, 그리고 비가 오므로 인해서 땅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우산떡이 쓰러지는 그런 피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풍 역시 이제 침수도 마찬가지, 많은 강우뿐만 아니라 태풍도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 장원항도가 거의 수확되는 이런 시기에 좀 가을철에 좀 이렇게 많이 상륙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돈이 들어가도 이런 우산떡이 지금 많이 우리 이천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일체형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일체형 지주시설을 돈이 이제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안정된 과수원을 조성하는 게 이런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복숭아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해칼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계속 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매번 교육을 할 때 강조했던 거, 우리 이천 지역은 장원항도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빠른 봉지 씌우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노동력을 사서 이제 적과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일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최대한 장원항도 같은 경우도 늦추어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적과해서 수채 생장과 영양 생장에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그 영농 작업을 일지를 잘 맞춰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보였는데요. 재작년, 작년 이런 고온에 의해서 이제 과육이 갈변되는 그런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는 재배되지 않지만 경상도 쪽에 이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경봉, 오도록이라는 그런 품종들은 이렇게 강한 일산화, 뭐 고온 등에 의해서 적효과의 피해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2, 3년 전에 많이 발생한 이 수침상 과육 갈변 증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꿀사과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과를 잘라 보았을 때 이제 꿀사과라고 매번 표현하는 게 이제 밀 증상입니다. 그거랑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를 처음에 외관상을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게 칼로 내부를 살펴보니까 다 이렇게 갈변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소비자들이 구입을 했다가 다 반품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침상 과육 갈변 증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제 일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대과, 고당도, 무른 과일에서 발생이 많다. 그리고 적화나 적과 등의 적기 착과 관리가 늦은 나무에서 발생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시기에 적화나 적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늦추거나 뭐 너무 그러면 그럼 이런 수침상 과육갈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항상 적기에, 그리고 적과는 아까도 말했듯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 재배에서도 발생이 많다, 이렇게 그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지 내의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봉지로 쌓여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유대 재배를 했을 경우에도 발생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확 한 2주 전에 급격한 변동의 토양 수분에 의해서 또 이 수침상 과육 갈변 증상들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외래돌발 해충입니다.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제 약재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선녀벌레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피해가, 예전에는 농작물에 이제 그을음병을 많이 발생시켜서 피해를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요게 저도 이제 성충은 몇 번 본 것 같은데요. 이게 크게 뭐 피해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근데 올해 제가 한 10월부터 9월, 10월 요때 좀 예차를 다녀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하얀 털이 붙어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정시에 요거를 뭐 이 피해가 나타난 가지들은 이제 뭐 전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정된 이런 가지들은 그냥 바닥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좀 수거를 해서 뭐 소각을 시킨다든지 좀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이 갈색날개 매미충이 과원 내에 대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급성 수지 증상이라는 요 증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0지역에서는 이제 4년에서 5년생 되는 그런 나무에서 수확 이후 9월경에 수확하고 나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빨간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지라고 하면은 좀 젤리 형태의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요.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가 이제 고사해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남원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제부 쪽에 붉은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다 스펀지화가 돼서 갈변되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쉬균이라고 해서 역병균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곳, 관수를 잘 하지 않는 곳,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는 이런 과원에서 발생이 많다라고 처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발표 자료를 또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일본에서 예부터 이 증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붉은 수액을 흘리며 급속히 죽어가는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병영군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곰팡이균이 아닌 세균으로 동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이제 채소를 부패를 시키는 연부병, 배나무의 녹빛 동구병, 사과의 급성 쇠약증과 동일한 그런 병영균으로 이렇게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렇게요. 아까
급성 수지, 복숭아 급성 수지 현상처럼 배나무에서도 이렇게 붉은 물이 흐르면서 이제 말라가는 그런 증상들이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를 가칭으로 이제 배 녹줄기 마른병 해서 요것도 세균에 의한 그런 병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병들이 이제 세균병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 지역에서도 한 3년,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화상병, 배 화상병, 그리고 사과에도 화상병, 이것도 세균입니다. 이런 병들이 자꾸 나타나고 앞에 보셨듯이 배 녹줄기 마른병, 급성 수지 증상, 이렇게 자꾸 세균에 의한 병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직 뭐 우리가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먼저 전정을 하실 때 전정가위나 전정톱을 한 과원을 정리를 했으면 분명히 매일 소독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뭐 배에서도 이런 균이 뭐 옮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배나 사과, 화상병 같은 경우는 옮겨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이천의 뭐 남부 지역에서는 배 하시는 분, 복숭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매일 전정가위, 전정톱 전정하고 오시면 꼭 소독하는 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월달 좀 지나면 이제 동계 방제 약제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동계 방제의 특징은 이제 높은 방제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뭐 전정을 하고 뭐 이런 시간도 있겠, 그런 시간에 의해서도 좀 여유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높은 방제 효과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런 이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에 뭐 아까 말했듯이 뒤에 이제 보시겠지만 뭐 깍지벌레가 많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을 때는 기계 유제를 살포를 해서 괴뢰를 이제 사살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름으로 도포를 시켜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기계 유제인데요. 뭐 2월 하순에는 아직 SS기나 이런 거를 이제 작동하기가 다소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원이 심하다면 한 번쯤은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석회 유황합제, 그리고 석회 보르도액. 뭐 예전에는 이제 석회 유황합제를 보르도액을 직접 제조해서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참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만드는 작업이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제 대용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용품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시기에 맞춰서 요 동계 약제 방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항상 아까도 충이나 병을 말했듯이 초기 밀도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그 해충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유제나 이제 석회합제, 이거는 이제 청도 복숭아연구소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제 살펴보면 이제 깍지벌레 진딧물 응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석회 유황합제 같은 경우는 해충과 병에 모든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더 보시고 올 영농 전체적인 이제 그 시기별 작업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2020년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신품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지역에는 아직 천도복숭아,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도에 이제 농가에게 천도복숭아를 묘목을 다소 이제 공급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항상 동해, 그리고 저온 피해. 왜냐하면 이런 천도 계열의 좀 그 복숭아들이 꽃을 좀 빨리 피우기 때문에 우리 이천 지역에서는 다소 동해나 저온에 의해서 그 고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안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미리미리 신품종들이 저런 게 있구나라는 전체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이천 지역에서 품종 선택 시 이제 고려할 사항은 뭐 이제 수확 시기 소비자 선호도 있지만 저는 환경 적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고품질 복숭아를 선택하는 것도 가장 좋지만 먼저 환경 적응성, 동해나 냉해 피해 그걸 먼저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뭐 수확식이라든지 소비자 선호도, 뭐 재배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품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접할 수 있던 그 천도에 대한 이미지를 쫙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신맛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단단하다. 그래서 기존 천도의 산미, 산함량을 좀 살펴보면 0.8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다른 그 털복숭아랑 비교를 해보면 100도 유목에는 약 0.3, 황도는 0.6. 그래서 한 100도에 한 3배 정도 더 신맛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경상도나 이쪽에서 많이 재배되는 썬풀의 천홍, 뭐 레드골드, 성광 다 거의 산함량이 0.8% 이상, 그래서 상당한 신맛을 갖고 있는 이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천도 계열의 복숭아를 이제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신비라는 품종은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아니라 이제 중국 품종인 그런 서광이라는 계통에서 이제 도입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상도나 이제 소비자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그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게 이천 지역에 동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식재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품종은 이제 신맛이 적은 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 말씀드릴 것도 이제 신맛이 천도 계열인데 신맛이 상당히 낮은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제 옐로우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상순에 이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천도 계열이 이제 황육계인데요. 황육계 천도인데도 얘도 신맛이 매우 낮은 대신에 얘의 모본이 백향이기 때문에 향기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과라든지 이런 천공병, 세균성 구명병에는 다소 약한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하순에 수확하는 스위트킨이라는 품종입니다. 얘도 앞에 옐로드림과 마찬가지로 황육계 천도입니다. 황육계 천도인데 얘도 이제 세균성 구멍병에는 다소 약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중이 280g으로 상당히 큰 과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상중순에 수확이 가능한 이노센스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앞에 2개 그 옐로드림이나 그런 품종들 황육계가 아닌 얘는 백육계 천도입니다. 백육계. 백육계 천도이고 이제 고향기성, 향기가 좋다. 당도가 이제 14브릭스까지 나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만생종이죠. 만생종인 서롱이라는 품종입니다. 얘는 한 230g에 이제 14.5브릭스 그 정도 나가고요. 얘도 이제 백육계입니다. 이제 황도계가 아니라 백육계. 대신에 산미가 또 낮은 특징. 대신 다소 내한성은 강하다고는 표현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천도 계열의 품종을 식재를 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시고 지금 뭐 연구소에 이제 복숭아 시험포에도 이런 이제 천도 계열 복숭아를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해나 냉해에 어느 정도의 지역적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희 쪽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추이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식재를 하셔도 늦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에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과 그리고 신품종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재배기술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 재배기술 교육은 이제 조금 고급반, 중급반, 기초반 이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다시 교육 제작을 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센터 내에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또 제작을 해서 다시 유포시키는 그런 시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재배기술 교육이 없다고 해서 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시면 이제 과수연구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축년, 하얀 소의 해라고는 하는데요. 소가 이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대박 농사 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